이번 달까지만 약 먹이면 완전히 내 말 듣게 될 거예요. 장롱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69세 김순애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혜정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여자는 그냥 시골 요양원에 보내요. 연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여자라니요.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님, 어머님 하던 사람이 저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요. 월 250만 원이면 괜찮은 수입이죠. 그리고 이 집값까지 하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과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배 타야 들어가는 데니까 한 번 가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장롱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제가 아는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어요. 더 들어야 했거든요. 평범한 하루에도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져 올린 따뜻한 감정과 잊지 못할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막힌 하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로 69살이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평생을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 해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조용한 집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어요. 도연이와 혜정이가 출근하고 나면 항상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정말 오시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혜정이가 요즘 유난히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예전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요즘엔 더 다정해졌어요. 갑자기 안마기도 사다 주고 맛있는 반찬도 자주 해서 가져다 주고요. 왜 그럴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다정해지는 건 좋은 일이죠. 도연이도 요즘 힘들어 보이니까 집안일이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 안에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거실 소파 위에 도연이가 먹던 약병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우울증 약이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그동안 어머니로서 뭘 해줬나 싶어서 미안했죠.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침실 정리도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닦았죠. 마지막으로 안방 정리를 하려는데 장롱 밑에 하얀 손수건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저게 언제 떨어진 거야?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손수건을 주우려고 했는데 장롱 문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손수건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쿵! 갑자기 장롱 문이 덜컥 닫혔어요. 깜짝 놀라서 밀어봤는데 꼼짝도 안 했죠. 장롱 안쪽에서 문을 밀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곧 나갈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딸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죠. 도연이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혜정이일까요? 분명 오늘 둘 다 늦게 온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장롱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발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소리로 보니 하이힐이었죠. 혜정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는 거죠? 장롱 틈 사이로 희미하게 거실이 보였어요. 혜정이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장롱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 계속 이상한 말들이 나왔어요. 어머님 연금이 월 2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집값까지 하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다정한 며느리 혜정이가 하는 말인가요? 장롱안은 점점 답답해졌지만 지금 나갈 수는 없었어요. 더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듣게 될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장롱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혜정이 목소리와 함께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였죠. 여기가 그 집이군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님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혜정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장롱 틈 사이로 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지? 왜 우리 집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혜정이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죠. 도연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남자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혜정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연이 약병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죠. 이번 달까지만 약 먹이면 완전히 내 말 듣게 될 거예요. 원래 우울증 약인 줄 알고 먹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가요? 도연이 약이 우울증 약이 아니라는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시골 요양원에 보내요. 연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여자라니. 혜정이가 저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요.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님, 어머님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월 250만 원이면 괜찮은 수입이죠. 그리고 이 집값까지 하면 꽤 큰 돈이 될 텐데요. 남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과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나갈 수는 없었죠. 더 들어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런 대화는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의심하지는 않나요? 전혀요. 원래 순한 성격이라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요. 요즘은 약 때문에 더 멍해졌어요. 혜정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 도연이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괜찮아요. 도연이는 이미 제 손 안에 있고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냥 착한 며느리인 줄 알고 계세요. 장롱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던 건가요? 혜정이가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죠.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모실 생각이었는데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신다는 게 요양원에 보낸다는 뜻이었나요? 그리고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에요. 도연이 약은 언제까지 먹여야 해요? 한 달만 더 먹이면 완전히 판단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죠. 무서웠어요.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니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도연이를 약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이 눈치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그리고 설사 눈치채도 누가 믿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 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치매 걸린 노인이라니요. 혜정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녹음이 잘 되고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이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서류 작업만 하면 되겠네요. 네, 도연이 명의로 된 서류들 말이죠. 어차피 판단력을 잃으면 제가 대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장롱안은 답답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나갈 모양이었죠. 네, 수고하셨어요. 혜정이가 현관까지 배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혜정이도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밀어봤어요. 다행히 열렸죠. 밖으로 나와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 도연이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하지만 혜정이 말대로 누가 믿어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장롱 안에서 더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거든요. 혜정이와 그 남자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번 주말에 도연이랑 함께 요양원 둘러보기로 했어요. 혜정이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죠.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어떤 곳으로 정했어요? 섬에 있는 요양원이요.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섬이라니요? 왜 하필 그런 외진 곳을 택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 거기 좋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니까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니요. 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면회도 한 달에 한 번만 허용하거든요. 그것도 배편이 있을 때만요. 혜정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벌써 7분째 녹음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모든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그럼 연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뒀어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도 받아뒀고요. 치매 진단서라니요? 언제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저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의사는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일하는 간병센터에 협력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혜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장롱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나갈 수는 없었죠.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요? 네, 완전히 속고 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착한 도연이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약은 언제까지 먹여야 해요? 이번 달 말까지만 더 먹이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판단력을 잃게 될 거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10분째였죠. 배터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정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문제 없어요.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치매 환자가 되는 거고 도연이는 아내 말만 듣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잔혹한 말이었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집은 언제 처분할 계획이에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요. 도연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살던 집까지 팔아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다음 주 토요일에 출발하는 거죠? 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배 타고 들어갈 거예요. 도연이한테는 둘러보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을 입원시키고 올 거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니요.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었죠. 핸드폰 화면을 보니 13분째였어요. 배터리가 30%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녹음했어요.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네요. 네,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어머님은 섬에 갇히고 도연이는 바보가 되고 저는 모든 걸 차지하는 거죠. 혜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너무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나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혜정이는 아직 있었어요. 잠시 후 혜정이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죠. 핸드폰을 보니 정확히 14분 17초 녹음되어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기록되었죠. 하지만 바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10분 더 기다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밀었어요. 다행히 열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혹시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집으로 급히 돌아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USB에 파일을 복사하고 이메일로도 보냈죠. 세 곳에 백업해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도연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했어요. 모든 백업이 끝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도연이에게 직접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겨우 며칠밖에 안 남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 일로 정신이 없었죠. 이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혜정이가 서 있었죠.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혜정아. 무슨 일로 왔니? 어제 들은 그 무서운 대화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됐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시골 공기 좋은 데서 잠시 쉬시면 어떨까 해서요. 혜정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다.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제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혜정이가 가방에서 브로셔를 꺼내 보여줬어요. 예쁜 바다와 산이 그려진 요양원 안내서였죠. 아니라니까. 난 여기서 살 거야. 다시 한번 거절했어요. 하지만 혜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주스라도 드세요. 목이 마르실 텐데요. 혜정이가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죠.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다. 물 있으니까. 거절했지만 혜정이는 계속 권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도연이도 매일 마시고 있거든요. 도연이도 마시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것도 약물일까요? 정말 안 마셔도 돼. 하지만 혜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컵에 따라서 제 앞에 놓았죠. 한 모금만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시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어요. 알겠어. 한 모금만. 컵을 들어 입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죠. 혀끝에만 살짝 닿게 한 후 삼킨 척 했어요. 아무 맛도 냄새도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약물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 드셨네요. 어떠세요? 혜정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응, 괜찮네. 컵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혜정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브로셔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갔죠.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현관문이 닫히고 혜정이가 나간 후 급히 화장실로 갔어요.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궜죠. 혹시 조금이라도 마셨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컵에 남은 액체를 작은 병에 담았어요. 나중에 검사 받아보려고요. 증거로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브로셔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원 안내서 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검색 결과에 나오는 요양원과 브로셔의 사진이 달랐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브로셔가 조작된 것 같았어요. 다른 요양원 사진을 붙여놓은 것 같았거든요. 가짜 브로셔였어요.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든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혜정이는 정말로 저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를 약으로 조종하고 저는 외딴 섬에 가둬두려는 계획이었죠. 밤이 되자 더욱 무서워졌어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도연이는 이미 약에 중독되어 있을 텐데. 믿어줄까요? 다른 가족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연락하기도 어려웠어요. 이웃들에게 말해봐도 믿어줄까요? 70살 할머니가 하는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그때 생각난 게 경찰서였어요. 녹음 파일과 가짜 브로셔, 그리고 의심스러운 액체까지 있으니까 증거가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혜정이가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래도 해야 했어요. 우리 도연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신고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들은 혜정이의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에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모든 진실을 알았고 증거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싸울 때가 온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혜정이와 도연이가 함께 집에 왔죠. 도연이 얼굴이 평소보다 더 멍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한번 둘러보러 가요. 도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았죠. 아니다, 안 갈 거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혜정이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도 입원하라고 하셨거든요.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해뒀던 거예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죠. 하얀 승합차가 집 앞에 와 있었어요. 간병센터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죠. 2명의 직원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도연아, 엄마를 도와줘. 애원했지만 도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향했어요. 점점 멀어지는 집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산골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낡은 건물이 서 있었죠. 브로셔에서 본 예쁜 요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철문이 굳게 잠긴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죠. 여기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직원이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죠. 감옥 같았어요. 도연이는 혜정이와 함께 금세 돌아갔어요. 제가 애원하는 소리도 못 들은 척했죠. 그날 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신음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두 억지로 끌려온 거였어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이름이 명숙이라고 했어요. 70살이었는데 6개월 전에 끌려왔다고 했죠. 여기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명숙 할머니의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날부터 명숙 할머니와 함께 증거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핸드폰을 뺏기지 않았거든요. 몰래 복도를 녹음하고 직원들 대화도 기록했어요. 어르신들이 맞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었죠.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순애야,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귓가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다시 힘이 났죠.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우리 도연이를 구하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요양원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약 시간에 젊은 직원이 다가왔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 꼭 먹어야 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약을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도윤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드셔도 돼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곳 직원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도윤이 몰래 제 방으로 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죠. 할머니 실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혜정이의 음모부터 장롱 속에서 들은 대화까지 다 말했죠. 도윤이 진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증거가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도윤이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죠. 몇 분 후 도윤이 이어폰을 빼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저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실은 저도 이곳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면접 때는 일반 요양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감옥 같더라고요. 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간병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곳에 온 거였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억지로 끌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도 이상해요.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주는 약이 치료약이 아니라 진정제거든요. 계속 잠들게 만드는 약이에요. 역시 그랬던 거예요. 이곳은 정말 감옥이었던 거죠. 그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도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물자 배달차가 와요. 그때 몰래 연락해서 해경에 신고할게요. 이곳이 섬에 있어서 해경의 관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평범한 할머니인 척했죠. 하지만 원장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를 자주 쳐다보더니 감시를 강화했거든요. 김 할머니, 약 제대로 드시고 계시죠? 원장이 직접 와서 물어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네, 잘 먹고 있어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명숙 할머니도 도윤이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죠. 우리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명숙 할머니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체념하고 살았는데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였죠. 도윤이는 매일 밤 몰래 와서 상황을 점검했어요. 배달차가 오는 날까지 들키지 않아야 했거든요. 이번 주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도윤이가 격려해줬어요. 정말 든든한 동맹이었죠. 하지만 원장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어요. CCTV도 더 늘렸고 직원들도 더 자주 순찰을 돌았죠. 뭔가 이상한데요. 너무 조용해요. 다른 직원이 원장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수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그날 밤 도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내일 아침 10시쯤 배달차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더 참으세요. 도윤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우리 도연이가 있었죠. 약에 중독되어 혜정이의 조종을 받고 있을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도윤이라는 든든한 동맹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들을 구하러 갈 수 있을 거였어요. 수요일 아침 10시, 바다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하얀 배 두 척이 다가오고 있었죠. 해경 함정이었어요. 도윤이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지? 원장이 당황하며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해경대원들이 부두에 내려서 요양원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해양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드디어 구조대가 온 거였어요.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서류를 태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해경대원들이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르신들 괜찮으시죠? 젊은 해경대원이 저희 방으로 왔어요. 정말 반가웠죠. 네, 괜찮아요. 저희를 구하러 온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경대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안전해요. 명숙 할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도윤이가 해경대원들을 안내하며 시설 곳곳을 보여줬어요. 철창이 달린 창문들과 강제로 투약하던 주사기들까지 모든 증거가 발견됐죠.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 시설입니다. 수사관이 원장에게 말했어요. 원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죠. 오후에는 육지에서 경찰이 왔어요. 혜정이와 그 브로커 남자도 함께 왔더라고요. 수갑을 찬 채로 말이에요. 혜정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살아서 나온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정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죠.
이번 달까지만 약 먹이면 완전히 내 말 듣게 될 거예요. 혜정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혜정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그 여자는 그냥 시골 요양원에 보내요. 연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잖아요. 브로커 남자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녹음은 언제 하신 건가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그날 장롱 속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내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무서웠는지 다시 생각이 났거든요. 도윤이도 증언했어요. 요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했죠. 어르신들을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한 일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정의로운 선택을 한 거였죠. 혜정이와 브로커는 결국 사기와 감금 혐의로 구속됐어요. 요양원 원장도 함께 잡혔죠. 가장 걱정했던 건 우리 도연이었어요. 병원에서 약물 해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3일 후 드디어 도연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엄마.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눈에 정신이 돌아와 있었죠. 도연아, 괜찮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도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약이 빠지면서 모든 걸 기억해낸 거였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죠.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제 녹음 파일과 도윤이의 증언, 그리고 요양원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마워했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3주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죠.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혜정이의 거짓된 친절에 속지 않을 거였거든요. 도연이가 태어나면 둘이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도윤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죠. 할머니 덕분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정말 고마운 건 저였죠.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긴 하루였죠. 아니, 긴 한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냈고 다른 어르신들도 구했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건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희망 공방에 가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명숙 할머니도 함께 하고 있죠. 순애 언니, 오늘 컵이 참 예쁘게 나왔네요. 명숙 할머니가 제가 만든 찻잔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꽤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고마워요. 언니 꽃병도 정말 멋져요.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죠. 도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와 함께 살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매일 저녁 도연이가 장을 봐와서 함께 요리해요. 예전에는 혜정이가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자가 직접 하고 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도연이가 밝게 웃었어요. 약에 중독되어 있을 때의 멍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죠. 도윤이도 가끔 안부를 물어요.
새로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할머니 덕분에 제대로 된 일을 찾았어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도윤이가 고마워했어요. 저도 고마웠죠. 그 아이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섬에 갇혀 있었을 거거든요. 어제는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할머니,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해 봤죠. 장롱 속에서 들었던 그날의 숨소리,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모든 게 달랐을 거거든요.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침묵이 아닌 용기가 사람을 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오늘도 도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가 직접 구운 생선이었죠.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았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보던 노을이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 보고 있었죠. 엄마, 내일 공방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도연이가 관심을 보이니까 기뻤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모든 게 평범해졌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혜정이 같은 사람들이 빼앗으려 했던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켜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해졌죠. 내일도 도연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공방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장롱 속 그 14분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하루였습니다. 잔잔한 여운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